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법 리스크 해소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게 외신들도 빠르게 타전했다고 하죠. 네, 외신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받았다 하면서 대체로 사법 리스크 해소로 삼성전자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런 한국에서 대부분의 재벌 스캔들이 창업주 일가의 다음 세대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시도에서 비롯되는 거다. 그렇게 전하면서 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번 판결에 놀랐다. 그래서 한국의 시장 공정성하고 사법부 신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의 정치권하고 사법당국이 재벌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줬다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전했습니다. CNN도 전문가들한테는 상당히 서프라이즈였다. 그래서 검찰이 항소할지가 확실치 않다는 그런 관측도 했고요. 네. 로이터가 좀 재밌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들이 여전히 창업 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대중들이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창업 가문 관련 스캔들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그런 창업 가문들이 나라의 경제적 성공에 많은 책임이 있다는 인식 사이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외신들도 빠르게 또 소식을 전하고 관심 있게 보도를 했군요. 자세한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죠? 지금 G7하고 유럽연합이 네.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 한 3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하는 문제를 이제 그동안에 쭉 검토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블룸버그가 어제 여러 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동결 자산을 압류는 하되 이거를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 단계라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블룸버그는 이런 관측을 보면은 아직 정치적 결단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G7 가운데서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유로 자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우리를 표명한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지 소통을 얘기는 그래도 빨리 진행하자 이런 지적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특수 목적 법인을 설치를 해가지고 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해서 제로 쿠폰 채권을 발행하려는 그런 구상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 정부 자산 한 3천억 달러 정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유럽, 특히 유로 크리어에 묶여 있죠. 그래서 이 동결 자산 때문에 발생한 우발이익, 이걸 이제 횡재세라고도 부르는데요. 한 44억 유로 작년 같은 경우에 네네. 이게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유럽연합이 500억 유로 정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연 지원 패키지를 승인을 했죠. 이거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계속 아마 시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푸틴과 에르도안, 흑해를 통하는 이 새로운 곡물 수출 메커니즘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자기네 TV하고 회견을 한 게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곡물 수출 통로는 늘 러시아하고 튀르키예 간의 아주 중요한 어젠다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만나면 이 문제를 틀림없이 논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튀르키예 외무장관 얘기는 그러면서 새로운 흑해 곡물 수출 통로를 마련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여기에 유엔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가 관여하고 있다. 했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있는 곡물 협정 메커니즘하고는 다를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얘기를 덧붙였나요? 지금 이제 푸틴이 튀르키예를 방문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크렘린구 대변인은 앞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했는데 이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회견하면서 이달 말에
푸틴이 튀르키예를 방문해가지고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튀르키예는 국제형사재판소 가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푸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국 건설 현장에 투입돼 온 팔레스타인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도, 스리랑카, 우즈벡에서 6만 5천 명을 데려올 것이다. 뭐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까? 잠깐 설명드리면은 네. 그 전쟁 나기 직전까지 한 7만 2천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노동자가 가자 지구에서 출퇴근하면서 이스라엘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해 왔는데요. 전쟁 터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뭐 보안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모두 해고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상당 한 절반가량이 지금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해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스라엘 집값도 들썩들썩하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인도, 스리랑카, 우즈벡에서 한 6만 5천 명 정도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대체할 계획이라고 이스라엘 정부가 밝혔습니다. 아마 몇 주 안에 이 인력을 데려올 모양입니다. 그럼 이건 뭐 노동력 부족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집값 문제 같은 것들도 그렇죠. 좀 그런 아울러 것도 있고 생각을 이제 하는 팔레스타인 거군요. 전쟁 후에 팔레스타인 이제 재편 문제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스라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극우 장관이 트럼프 집권이 이스라엘에 더 좋다, 뭐 바이든은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네타냐후 연립 정부가 이제 상당히 극우 성향인데 네. 그 중에서도 그 국가안보장관 이 사람이 이타마르 벤 그비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특히 아주 발언이 셉니다. 그저께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한 게 보도가 됐는데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게 이스라엘에 더 좋다.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전쟁 노력을 방해만 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스라엘에 더 많은 자유가 얻어질 걸 기대한다고 아주 대놓고 비판을 지적을 네.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현직 장관이 미국 현직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진짜 이례적인 얘기여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를 전면 지원하지 않고 가자 지구에 뭐 인도적 구호물자라든가 연료를 주는데 바쁜데 그게 다 결국은 하마스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은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래서 나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으면 좋겠다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네. 또요. 이 사람이 네. 이렇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스라엘 연정 내에서 이 사람이 이끄는 정당이 이제 유대인의 힘이란 정당인데 원내 의석이 6석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면은 지금 네타냐후 연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타냐후도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기대는 모습입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반박은 하지 않고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뭐 일리가 있다는 식의 그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최근에 이스라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지금 네타냐후가 소속돼 있는 제1여당이 리쿠드당인데 지금이 32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를 하면은 적게는 19석까지 쭉 줄어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반면에 이 강성 장관이 이끄는 극우 정당은 지금 6석인데 한 3석 정도가 늘어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관측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뭐 팔레스타인 독립국 창설 구상 이런 것도 반대를 이것도 아주 뭐 대놓고 한 반대합니다. 거죠. 네. 이 사람 주장은 가자 지구 주민들을 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다른 쪽으로 떠나게 하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 정착적으로 메우자. 이건 아주 미국의 아주 정면으로 대드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네타냐후의 의견도 같습니까? 네타냐후도 뭐 이스라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주권국이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슬그머니 좀 거들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지금 뭐 이스라엘 야당은 이
이 국가안보장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지금 간츠 전 국방장관 이 사람이 전시연립내각에 지금 참여 중인데 그 이스라엘 안보를 해치는 발언이다.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 역시 이 사람 이제 라피드 전 총리인데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입지를 더 약하게 하는 그런 그 자해라고 아직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엇갈립니다. 네. 모습이네요.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서 지금 연례 훈련을 실시 중인 겁니까? 지난 1일에 네. 시작해서 지금 오는 8일까지 아, 하는데 이제 직접 훈련은 아니고요. 네.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교도통신 보도를 보니까 과거하고는 상당히 양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중국이란가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가상 적국이란 표현을 썼고 지도도 실문과는 조금 다르게 해서 썼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을 아주 적국이라고 딱 명시를 했고 지도도 실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일본 통합망료장 우리 같으면 이제 합참의장이죠. 훈련 전에 지난달 말 회견 때 이번 훈련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가정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육해공 자위대를 이론적으로 지휘하려고 이제 통합작전사령부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데 네. 그거 구성을 가정해가지고 미국하고의 그 연계 또 지금 체크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호주도 병력이 처음으로 이번에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만 유사시에 어떻게 할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적국을 중국으로 명시하고 좀 태도랄까요? 이런 환경이 변한 게 아무래도 위기감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네, 볼까요? 지금 뭐 중국이 몇 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는 그런 이제 위기감을 반영한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하고 일본이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연말까지 이제 정식 작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쯤에는 이번 그 시뮬레이션을 이제 발판으로 해가지고 실제 부대가 참여하는 훈련도 할 것 같다는 거고요. 지금 뭐 만약에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도 지금 자기네 그 오키나와현 일부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하고 영유권 분쟁 중인 그 센카쿠, 중국은 이제 다오이다오라고 부르죠. 여기도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얘기인데, 일본 외무성이 뭐 기밀 정보 같은 것들을 제외 공간하고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 좀 뚫렸습니까? 어떤 얘기죠? 요미우리가 어제 전했는데요. 네. 미국이 그 일본 외무성이 이제 그 해외 공간들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 비밀 전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중국 해킹 공격으로 뚫렸다고 그렇게 얼마 전에 미국이 일본 쪽에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좀 보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예. 대책을 좀 강화해라. 2020년 여름에 네. 그런 식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통보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국 국가안보국장이 직접 일본에 와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했고 시스템 점검을 그동안에 쭉 해왔다는 겁니다. 아, 2020년 여름 얘기입니까? 네, 여름부터 그렇게 아. 해서 그동안에 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문서 중에서도 특히 그 비밀보호가 중요한 그 외교 전문 시스템이 뚫리는 게 그렇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굉장히 강하게 우려를 표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뭐 그동안에 어떤 노력들이 그래서 뭐 시간이 됐나요? 일본이 외무성도 그렇고 방위성, 경찰청, 그다음에 공안조사청하고 내각 정보조사실 같은 데서 이제 시스템을 점검해 왔고 미국하고 계속 정보를 공유를 해왔는데 미국이 아직까지 조금 만족스럽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다 지금 요미우리가 일본 외무성 쪽에도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보안상 이유로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워싱턴 포스트도 2020년 말에 비슷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본 정부 대변인은 그 기밀 유출 확인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부인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 지금 미국이 압박을 해서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번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볼게요. 러시아가 이 한반도의 긴장이 좀
많이 점증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한국에 표명했다. 이 러시아 보도죠. 어떤 얘기인지 지난 스토리를 좀 알려주세요. 금요일에 그 안드레이 루텐코 그 러시아 외무부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이 다녀갔죠, 서울을. 그리고 나서 러시아 외무부가 그저께 그 성명을 냈는데요. 그 루텐코 차관의 방언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한국 쪽에 표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이기를 네. 미국이 자기네 그 지정학적 목표를 위해서 군사 분야 등에서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영내 동맹국들이 공격적인 계획을 실행하도록 밀어붙이는 게 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요 원인이라고 또 그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그 북한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국제법에 따라서 북한하고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의향을 한국 쪽에 전달했다. 이렇게 또 그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만나서는 어떤 얘기를 주로 그러면 한 겁니까? 그때 이것 말고도. 만나서 네. 우리 그 외교부 그 간부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나라 현안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협의를 한 걸로 돼 있고요. 네. 여기 대해서 그 당시 외교부는 그 루텐코 차관한테 북한하고 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그 엄정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좀 책임 있게 행동해달라고 촉구를 한 걸로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한국민하고 한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텐코 방안이 지금 윤 대통령이 그 북한의 그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비판한 거에 대해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게 노골적으로 편향됐다고 가지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그 당일 이루어진 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얘기는 대선과 관련된 얘기인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뭐 바쁜 일정들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슈퍼볼 인터뷰를 2년 연속 건너뛰기로 했다고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미국에서 슈퍼볼 뭐 대단하죠. 그 이게 이제 현재 시간으로 이제 10일 이제 예정인데 그 오바마 때부터요. 네. 이 슈퍼볼 그 중계하는 방송사가 대통령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슈퍼볼 직전에 일부 그 인터뷰 내용을 그 현지에서 직접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 백악관에서 상당히 관심을 보여왔는데 이상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슈퍼볼 인터뷰를 건너뛰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CBS가 이제 올해 그 슈퍼볼 중계사인데 백악관에 그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거절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CBS는 애초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 15분 정도 인터뷰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3, 4분 분량을 그 슈퍼볼 경기 직전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슈퍼볼이 뭐 큰 이벤트고 대통령이 시청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큰 기회일 그럼요. 텐데 이유가 있겠죠.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추측이라든가? 보면은 네. 뭐 1억 1,500만 명 정도가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볼 인터뷰는 대통령이 그 엄청나게 많은 시청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게 지금 안 된 겁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 슈퍼볼 때 바이든이 인터뷰를 해서 그때는 100만 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슈퍼볼을 중계한 매체가 폭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매체라서 민주당이 악의적이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명분도 없이 그냥 거절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CBS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데도 이렇게 거절을 했다. 그래서 지금 외신 분석은 바이든이 그 다른 대통령들보다 언론 인터뷰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지 그래도 왜 CBS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거절을 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들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뭐 폭스일 때는 나름의 합리적인 추측이랄까?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왜 올해도 거절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추측과 의문들이 많다. 좋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 노조 피켓라인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동참한다. 이게 자동차 노조 말고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미국 네바다주에 네. 그 요식 노조가 있는 요식 노조. 거기 이제 뭐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카지노 같은 데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여기 이제 노조원인데요. 네. 한 6만 명 되는데 원래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까지 노사 협상이 데드라인 이제 최후 시한이었는데 어젯밤만 해도 이게 타결이 안 되면은 그 파업을 하고 피켓 시위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노조 위원장이 로이터하고 회견하면서 우리가 피켓 시위를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도 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만약에 했으면은 작년 9월인가요? 그 미시간주에서 그 전미 자동차 노조 네. 할 때 그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추은가 가지고 그렇죠. 피켓 시위에 섰었죠.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피켓 라인에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짜잔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 쪽에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요식 그 네바다주 요식 노조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그 AFL-CIO 미국 단일 공공 노조는 제일 큰 데죠. 네. 거기 그 산하 노조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두 번째 공식 대선 후보 경선이 네바다주 프라이머리가 이제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이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 토요일 이제 수요일 날 새벽쯤 되겠죠. 그런데 뭐 거기서도 뭐 압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서 바이든이 물론 뭐 아직도 전국 그 지지에서 조금 바이든 트럼프에 밀리는 상황이지만 최근엔 조금 좀 이렇게 반전되는 추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분석을 보면은 바이든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어쨌든지 바이든이 지금 계속 이렇게 그 대선 준비에서 좀 탄력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에 동참한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두 번째였을 텐데 타결이 됐군요. 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